네, 오늘 강사님은 사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코로나 시대에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도 지난 겨울에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사님께서는 전국 초중고교 대학 학군단 역사 특강을 200회 이상을 진행을 하셨고요. 교원 연수 특강, 해외 동포 자녀 초청 특강, 일본, 홍콩, 필리핀, 해외 한국 국제학교 특강 등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대한의 뿌리 역사와 올바른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면서 멋진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한사랑의 송영대 교육위원님을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대한사랑 교육위원 송영대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전국 현장에서 학교를 찾아가고 또 이제 학군단 우리 예비 군인 장교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해봤지만 이렇게 이참 앉아서 랜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게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화면상이지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같이 잘 소통하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알차고 유익하리라 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한류 원형 문화 이제 사절단 첫 번째 강의 오늘 제가 맡은 건 이제 K 히스토리로 자, 독립투사들이 지킨 한국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 또 댓글 달고 싶은 내용들은 바로바로 또 글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알아보고자 할 주제가 역사죠. 자,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는 역사학과를 지명한 역사학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도 저도 봤는데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탄을 해서 야, 나도 준비를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뒤지지 않도록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역사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길을 통해서 잘된 점은 배우고 계속 개성을 해 나가고요.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안타까운 점들은 다시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요. 76주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 집안에 우리 한 사람에게도 70년이 지나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념으로 무슨 잔치를 해주세요? 칠순잔치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칠순잔치를 한다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을 뭐에 걸렸다 그래요? 그렇죠. 치매에 걸렸다 그러죠. 자, 그럼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나요? 이제 뭐 살 만큼 사셨으니까 뭐 그 정도 되면 돌아가시면 되지 뭘 기억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드려야 되겠다. 우리 가족은 누구고 나는 누구이며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그런 드라마는 뭔지 이런 걸 계속 상기시켜 드리면서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제가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써놓은 역사책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 침해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역사를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다시 알고 찾아야 되겠죠.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찾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젊음을 바쳤던 그 독립투사들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나라를 찾기 위해 우리의 이 역사를 가르쳤던 진실된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을 되찾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우리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려는 마음은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를 찾기 위해 이 독립투쟁을 했던 애국지사들이 가르쳤던 그 역사책 중에 당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군색이 서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근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인이라. 자, 한문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죠. 이걸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음은 무엇 때문인가?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선비하면 어떤 유교에서 청렴결백한 그런 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선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투철한 민족의식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청렴결백하며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 민족의 어떠한 기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다 선비라고 했습니다. 그 선비의 정신이 이어져서 의병이 되었고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당군세기 서문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 왜? 그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 당군세기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은 먼저 나를 아는 데부터 있다. 그래서 천하만사가 선제지하야다. 이렇게 밝혀놓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역사를 독립군들이 가르쳤던 참역사를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게임하고 학교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느라고 별로 집안에 뭐가 있는지 그건 아빠 엄마가 그냥 알아서 관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경찰이 와서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물었는데 보니까 냉장고 위에 뭐가 있더라 렌지 옆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안방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강도가 복면을 쓰고 CC카메라를 이렇게 확인을 해도 그 정체를 제대로 모른다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그걸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았고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독립투사들은 알고 있었고 애국지사들은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역사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앞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제국도 있었고요. 대한제국 앞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조선의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고려가 있었습니다. 자, 고려 이전에는 맞습니다. 위쪽은 대진국이라고 하는 발해, 아래쪽은
동해신라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전에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원래는 삼국이라고 하지만 가야사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사국시대가 있었죠. 그 사국시대 이전에는 동해나 부여나 옥저나 낙랑과 같은 이런 열국시대가 있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뿌리 국가는 여러분들 뭐로 배웠죠? 그렇죠. 고조선으로 배웠죠.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시대를 본래 단군께서 세우셨던 조선을 본받아서 조선이라고 했고, 단군이 세웠던 조선은 고대조선, 고조선이다 또는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뒤에 단군조선을 이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위만조선까지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에 108년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의 뿌리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5,000년이나 되는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5,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사책은 과연 몇 권이었습니까? 지금 한국사 교과서가 수능 필수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 교과서 상, 하권, 2권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3권, 4권 배운 사람은 제가 상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2권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5,000년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장구히 가져온 나라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책을 배웠어요? 이 5,000년 역사 속에 책이 너무나 지금 작은 달랑 2권만을 배웠죠. 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일제 식민사학의 그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교과서로 공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유, 선생님 수능 공부 끝났는데 뭐 다시 또 교과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과서를 보아야 뭐가 잘못되었는지, 뭘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게요. 한국사 교과서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차트가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고대 국가의 형성, 그다음에 최초의 국가라는 고조선, 그리고 고려 이전까지 열국시대, 사국시대까지가 여러분 기원전 2333년에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여러분 3250년의 역사예요. 근데 이 3250년의 역사가 여러분 5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럼 25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한 장이 14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000년의 역사가 25장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래의 차트 2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고려에 대한 역사가 50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고려는 500년이거든요. 500년의 역사가 25장인데 그 뿌리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백제, 신라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게 50페이지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약 2200년 동안 존속했다라고 하는 고조선이 여러분 단군께서 몇 분으로 나오시던가요? 1000분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2000년의 역사를 한 분의 통치자가 다스렸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왜? 고조선을 신화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70여 년 동안이나.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한 분의 통치자가 다스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아이한테 물어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게 일제가 심어놓은 이런 쇠뇌가 너무나 우리 이 지금의 현실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OT 때 여러분, 일본 총독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담하건대 나는 10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으로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일제의 지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럼 우리 독립투사들은 어떤 역사를 가르쳤을까요? 이거와는 정말 놀랍고도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독립운동사를 잘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교과서에 독립운동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렸습니다. 차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보시면 여기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누가 있었고 독립활동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은 뭐다. 요 정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역사는 잊지 않는 거라 그랬죠. 중국에는요. 난징 대학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유해가 발굴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유해를 직접 가서 지금도 보고 얼마나 일제가 처참하게 도륙을 했는지 그걸 지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보게끔 그 아픔을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과서에 일제강점기가 실렸는데요. 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 일제의 잔악상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친일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인돌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밑에 써놓았죠? 예, 돌맨입니다. 뭔가 좀 연관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돌멩이. 예, 우리 이 거성 문화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큰 돌을 돌멩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이 여러분 전 세계에는 약 6만 기 정도가 있어요. 고인돌은 한 개라고 하지 않고 한 기, 한 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역사에서 보면 이 고인돌은 어떤 용도로 쓰였다고 하죠? 통치자의 어떤 무덤 양식으로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저 고인돌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 몇 수십 명이 가지고는 저 고인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면 저 고인돌을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고인돌이 나온 곳은 다 고조선의 영역이다. 비파형 동검이 나온 지역까지는 고조선이 지배했던 영역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전 세계 고인돌의 60에서 80%가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거에 우리나라는 고대 시절에 힘이 약한 나라였다, 힘이 강한 나라였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전 세계 60에서 80%의 고인돌이 있다면 그 강력한 통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고인돌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전라도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이제 등재가 되었는데요. 전남 화순과 그리고 고창에 보면 이 고인돌 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나요? 저는 이 화순과 고창의 고인돌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왔거든요.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파트 한 2층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반도 남쪽에 저렇게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는 한강 이남은 고조선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죠. 한강 이북만 고조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렇게 많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는데도요. 아래쪽은 그냥 진국이라고 표현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진국의 왕이 누구며 진국은 어떤 나라였는지 배운 적 있으세요? 이건 일제가 심어놓은 그 논리에 평양 부근의 중심지를 잡아서 윗동네만 고조선이라고 해서 영토를 축소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 평양에 한나라의 군현이 설치되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 내에 한사군을 이렇게 설치를 했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교과서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실어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시진핑이 옛 한국은 고대 중국의 일부였다.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죠. 현도 낙랑군이 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와 중국의 어떤 역사학자나 사료에 보면 그 낙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일제 식민사학자였던 이병도만이 평양의 낙랑설을 한사군설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한사군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다. 이런 논리를 펴서 역사를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다시 재조명을 했지만요. 사실은 이 독립운동사라는 말도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역사학자나 이제 강사님은요,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다. 왜? 우리는 그냥 새마을 운동하듯이, 맨손 운동하듯이,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독립전쟁사라고 해야 맞다 하는 이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것은요, 친일 역사가 청산이 되지 않아서 이 독립전쟁사를 제대로 아직 밝혀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일 잔재로 친일의 유산으로 받아서 부자가 되고 사회 기득권층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투사들은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10대, 20대 때 목숨을 걸고 다 멀리 만주 땅을, 그죠? 다른 나라 땅을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자, 이 독립투사들은 그럼 어떤 역사를 배우면서 나라를 찾았는지, 또 그러한 독립운동가나 독립투사들의 이 삶을 조명해 놓았던 영화들이 최근에 많았었죠. 암살이라든지, 그죠? 밀정이라든지, 또 우리 재작년에는 어떤 영화? 이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가 또 이렇게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히트를 친 적이 있잖아요. 작년은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3.1 만세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그죠? 1919년이었으니까. 2019년에 저도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었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도 특강을 잘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그나마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잖아요. 이 젊기 때문에 뭐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뭐가 올바른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더 많이 분노를 하고 있죠? 불의가 아니라 불이익에 우리는 사실 분노를 많이 하고 있죠. 왜 하필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왜 하필 내가 당해야 되지? 왜 우리 가족이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럼 이 독립투사들은 왜 하필 그 사람이었고 왜 하필 그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불의 앞에 목숨을 던졌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될 나라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우리의 분노를 하면서 희생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진짜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조만간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20대라는 또 청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대 대학생은 이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고 또 자립을 해서 성인이 되는 바로 그런 나이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지냈던 부모님이 이상하게 자꾸 뭔가 혈액형이 다른 것 같고 생긴 게 뭔가 조금 커갈수록 다른 것 같아서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자꾸 궁금해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부인과에 갔어요. 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태어났던 그 기록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학교로 보내주신 부모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표가 바뀌어서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내 친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정말 너무나 부정하고 싶지만
충격과 궁금증으로 찾아갈 거 아닙니까? 해외에 입양을 보내도 한 번은 내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그 엄마를 찾아서 울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 입양아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를 지금 그대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배웠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역사학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참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불이함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과 역사 인식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진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 우리 외국 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이 가르치고 배웠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저기 만주로 떠나서 나라를 찾는 독립군들을 양성한 학교가 있죠. 예, 신흥무관학교죠. 그 신흥무관학교는 자, 누가 어떻게 건립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took a walk up the street. We picked a flower, climbed a hill above the lake. And secret thoughts were said aloud. We watched the faces in the clouds until the clouds had blown away. Were we ever somewhere else? You know it's hard to say. I never saw blue like that before. Across the sky, around the world, you're giving me all you have and more. And no one else has ever shown me how to see the world the way I see it now. 네, 잘 보셨죠? 언제 봐도 이제 저도 참 감동이 늘 새로운데요. 이 이시영, 이회영 형제는 6 형제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자
명동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땅들은 다 팔아서 아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떠나서 간도로 이동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뜻을 함께 해서 함께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주 큰 부자였기 때문에 밑에 있던 하인들, 노비들까지 다 사실은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 그 노비들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주인님을 따라서 독립운동하는데 다 같이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함께 그 먼 길을 같이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서간도 땅을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그 많은 돈들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정작 본인들은 며칠씩 굶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독립운동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큰 회장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자기들은 럭셔리한 이런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매일 라면을 먹거나 며칠 굶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상위권 계층이 어떤 국가의 또는 사회의 어떤 큰 어떤 어려움을 보고서 그걸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것만큼 이렇게 베풀고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이런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바로 그러한 가장 모델이 이 이시영, 이회영 형제간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함께 이제 돌아오는데 뒤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딱 한 사람 형제만 살아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시영, 이회영 형제간뿐만 아니라 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망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안동의 임천각의 주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민간 가옥 중에서는요 99칸,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하죠. 대궐을. 그런 대궐과 같이 99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이 재산과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걸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신흥무관학교에 다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임천각에서는요, 자기 이 석주 이상용 집안의 가족, 보시면 이 형제간들 그리고 사위까지 전부 총 11명의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1930년대에 야, 이 일제에게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집안이다라고 해서 이 안동의 임천각에 기운을 끊는다고 그 한가운데를 철도를 놔버립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실제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잘려졌던 임천각이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뭐냐? 얼마 전 그 임천각의 철도를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고 원래대로 복원을 한다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선이 이 집을 지나가는 관계로 현 시점부터 이 집터는 국가 사업에 환수됩니다. 철길을 만든다며 지도에 있는 집을 빨간 줄로 확 그어버립니다. 드라마 속 이 장면은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천각 얘기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모두 11명의 독립운동가가 이 집에서 나오자 일제는 일부러 집 앞마당에 철길을 깔았습니다. 이 철길이 80여 년 만에 거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열차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곳을 지나는 마지막 열차입니다. 이제 철로는 비워졌습니다. 하나, 둘, 망치로 철길 앞 방음벽을 내리칩니다.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80여
30여 년 동안 집을 반토막 낸 일제의 잔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제는 1942년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집 앞마당에 철길을 놨습니다. 3대에 걸쳐 11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오자 나쁜 조선인이 사는 집이라며 일부러 노선을 비틀어 집을 반토막 냈습니다. 99칸 중 50칸가량을 뜯어냈습니다. 기차가 지날 때 진동으로 남은 집도 성치 않았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이상용 선생 후손들의 삶도 흔들렸습니다. 임청각도 매매해서 집안에 재산도 없었고 하기 온전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를 전혀 살아오지 못하셨고 이 앞에 기찻길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방음벽을 허문 것을 시작으로 곧 철길을 걷어냅니다.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길이고요. 독립운동의 성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철길을 걷고 나면 임청각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99칸 온전한 제 모습의 임청각은 2025년에 볼 수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여러분, 저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를 이렇게 일부러 잘라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이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명산 대천에 산에다가 대말뚝을 박고요. 그리고 도로를 이름을 바꿔버리고 집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철길을 놓고 이렇게 했던 일제의 만행이 사실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청산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본이 끌어놓았던 정기를 그대로 이렇게 훼손당한 채 살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경복궁을 이렇게 가보셔서 경복궁의 앞에 들어가는 정문이 광화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최근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 실제로 그 앞에 일제가 세워놓았던 중앙청이라고 해서 경복궁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날일자에 일본을 상징하는 큰 건물을 세워서 그 정기를 이렇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 각시탈이라든지 그 일제시대 때 그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지금도 일본 총독부 건물이 있죠. 그게 바로 경복궁을 가로막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을 꺾으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잔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임청각이 다시 회복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 석주 이상용 선생과 그리고 이시영, 이회영, 육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보시면은 이 백하, 김대락 이 선생의 일가족들과 그리고 양명학자들인 강화학파 이 학자들과 선비들이 전부 다 망명을 해서 우리 나라를 되찾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1911년 4월에 이 군중대회를 열어서 경학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학사와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요. 이 경학사는 사실 처음에 장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옥수수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터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땅을 이렇게 사서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부터 나라를 찾는 독립군들을 양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의 어떠한 기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근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니까 나라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계층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서 거기 신흥무관학교를 가면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얼마든지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뒷받침한 분들은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생을 마치셨다는 또 안타까운 바로 그런 그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에 김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장지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게 중국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일본의 스파이로 이제 오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인 어떤 이런 미국인 기자이면서 또 작가인 이 님 웨일스를 만나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구술을 합니다. 그걸 적은 것이 바로 님 웨일스의 아리랑인데요. 이 김산의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거기에서 김산은 자기가 신흥무관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김산은요, 15세 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죠. 그때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6세 때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글을 원고를 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찾는 데는 역사를 찾는 데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날을 위해, 해방된 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한 국사 교육에 있었다. 이상용 선생이 지은 대동 역사가 국사 교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단군이 다스렸던 옛 강력을 쭉 다 표시했는데요. 만주어 일대와 그 지역이 예전에 단군께서 다스렸었던 강력이다. 그리고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이런 걸 필수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과를 봐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놀라운 역사의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과 이제 가사에 보면요, 여러 만만 헌원 좌손 업어 기르고 동해 섬의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전 먹여 기른 이가 누구냐? 여러분, 헌원 자손은, 헌원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이제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 만만 헌원 자손이라는 것은 중국의 자손들을 업어 기르고 애처럼 업어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해 섬중 어린 것들 누구예요? 일본을 말하겠죠. 그 일본 사람들을 품에다 품어서 젖을 먹여서 기른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그죠? 예, 나오죠. 그래서 후렴구에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배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어플에서도 이렇게 봤고, 실제로, 이건 뭐 배달을 잘하면 빨리 오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르쳤던 역사 속에는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노래도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기술을 내서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바람의 파이터, 예, 최배달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최배달은 일본에서 활약하고 살았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으로는 대산 배달이라고 하지만 배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배달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가르친 역사 속에는 무수한 이런 우리 뿌리 역사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자, 이상용 선생, 박은식 선생 쭉 보시면 뭐 이름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많이 나오죠. 이시영, 개봉우 선생, 신채호 선생 쭉 있는데 여기에서도 책 제목에 여러분 배달족 이상국, 배달족 강력 형세도라는 배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족 민족이 있었고 이런 책을 써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에 배달족, 배달국 들어본 적 없죠? 근데 불과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런 책을 쓰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만주와 이런 쪽으로 떠났던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인 북만주 지역에 배달촌을 건설했습니다. 왜 배달촌을 건설했느냐? 여러분 여기 시골에서 예를 들어 뭐 저기 어떤 정읍에서 서울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시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 할머니 보고 뭐라 불러요? 정읍댁 이렇게 부르죠. 정읍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배달나라였고 배달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했지만 거기는 우리가 배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뭐밖에 못 불러요? 배달촌이라고밖에 못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시면 아까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삼원부에도 실제로 또 그 동네 이름을 배달촌이라고 했고요. 거기서 한족회에서 발행한 신문 이름도 새배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 배달이라는 걸 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배달은 또 다르게 닭달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초석을 놓았던 이 신규식 선생이 박은식 선생, 그 다음에 이런 신채호 선생, 또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중국 이제 상해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 예비 유학생들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 인재를 양육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외교를 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원으로 박달학원이라고도 이렇게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립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배달의숙이라는 곳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이
오동진 장군과 석주 이상용 선생이 함께 배달 의숙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의숙이라는 말은 이 지금처럼 뭐 재단 이사가 이렇게 뭐 어떤 재단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원금을 통해서 의로운 의연금을 통해서 모은 그런 자금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전의숙이다, 화성의숙이다, 배달의숙이다 이런 의숙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배달의숙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올바른 민족혼과 참된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배달 학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지사들은 전부 우리의 뿌리를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썼고 배달을 이렇게 늘 사용했기 때문에 일제는 이 배달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원산 경찰의 이 과민증으로 더 이상 3.1이라는 단어와 배달이라는 말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 간판 철거를 강요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분과가 어디예요? 경찰 조선총독부, 경찰 업무, 치안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3.1이라는 단어와 배달이라는 단어, 그 간판을 쓰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고 잡아다가 이렇게 족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배달이라는 말로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배달을 쓰나요? 그거와는 지금 다른 의미로 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제가 철거를 하고 못 사용하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곳곳에서 알든 모르든 배달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교과가 다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나라를 지키는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에도 자, 교과를 보세요.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이다. 뭐 배달을 알아야 배달의 아들이라는 거, 그죠? 이걸 알 거 아니에요. 해군사관학교도 보세요. 씩씩한 배달혼을 기려오리다. 자, 그리고 제가 전국에 초중 고등학교에 이 교과에 배달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보세요. 자, 수원 유신고등학교 배달의 핏줄 받은 젊은 사자들. 그죠? 울산에도 있습니다. 현대중학교에 뭐라고 나와요? 배달의 슬기 모은 배움의 전당. 자, 저기 전라도 남원의 중학교, 한빛중학교에도 배달의 고든 슬기, 찬란한 문화. 다 우리는 학교의 정기를 배달의 지혜, 배달의 뿌리, 배달의 슬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또 이천에 보면 초등학교에 뭐라고 나와요? 아, 배달의 귀한 피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배달로부터 피를 받은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역사의 성립이 안 되면 이런 교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9일 날을 한글날로 알잖아요. 그런데 한글학자인 최연배 선생도 이 한글날 노래 가사를 썼는데 뭐라고 나와요?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해놔라. 자, 이렇게 나오죠. 예, 배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웠던 임시정부의 역사관은요, 이 배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뿌리 역사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23주년 되는 1942년 3.1절 선언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어느 나라가 창립된 이래, 환국이 창립된 이래 쭉 대한민국까지 5,000년을 계승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환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처음 이렇게 조직을 짰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임시정부에서는 우리의 뿌리를 환국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군, 독립당들 중에서도 제1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인데요. 그 한국독립당이 내세운 이 어떤 선언문에도 환국에서부터 사만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환국에서 시작해서 대한제국까지 국맥이 이어져 왔다. 환국을 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독립을 이렇게 해석한 이 조소왕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나라 이름을 그 한국을 정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첫째로 삼국유사를 보면 제일 첫머리에 석유환국이라고 나옵니다. 옛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국과 뿌리 국가인 환국과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은 글자를 해석하기만 다르지 뜻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환은 광명이니 후세에 우리가 광명이세의 유전이 바로 이 환국의 광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환국을 뿌리로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이 환국을 환인으로 써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수천 년 동안 장수했다는 것으로 모방해서 이건 이렇게 조작한 것이니까 이건 반박할 가치도 없다. 우리는 환국이었지 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신규식 선생은요, 또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시냐면 매일 아침마다 당군 할아버지 영정을 떠놓고 거기에 정합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독립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런 그냥 조직을 세우고 총을 들고 싸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 민족의 뿌리가 단군이셨다라는 것을 매일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리 정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신규직 선생이 우리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일제가 불태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국사가 다 사라졌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사라진 그 국사, 우리 뿌리 역사를 담은 책 이름들을 나열을 하고 계세요. 자, 보시면 노란 거 치놓은 게 보면 신지 서운관 비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운천사. 지금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 이름만 남겨질 뿐이다. 어디서 이런 걸 찾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우리 독립군들이 가르쳤던 진짜 역사책에는 유일하게 이 사라져 있는 책 이름들과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신규직 선생도 그 이름을 언급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 황조 당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셔서 거룩하다, 대왕조의 성덕이 거룩하다. 당군 성조로부터 우리 민족은 그 거룩한 뿌리를 받아 이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황국이 있었냐? 여러분, 삼국유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보면 나옵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가운데 임금왕자가요, 우리 한자를 간략하게 쓴 간자체라고 합니다. 간자체로 나라국자하고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은 뭔가 덧칠을 해서 좀 진하게 바뀌었죠. 이게 인자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일제 식민사학자가 이것을 바꿉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것을 글자 하나를 바꾸어서 환인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걸 조작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환국이 있었다, 환인이 있었다. 글자 하나로 뭐가 사라지게 됐나요?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선사 편수위원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이만희 씨 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환국을 환인으로 바꾸고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버려서 우리 한민족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단군을 신화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국화관보, 한마디로 이제 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일제 식민사학자 이병도였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낭랑이 전부 중국 땅에 있었는데 한반도 내에 평양 땅에 있었다고 유일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이병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도가 친일 역사학자로 이런 이만희 시류가 하는 우리 역사 왜곡을 이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해방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썼던 책은 다 다시 바꾸고 본래의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 해방 이후에 초대 주임 역사학과 주임 교수가 되고요.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주임 교수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각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도, 역사학과 교사도 자기 제자들을 계속 심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식민사학의 그 잔재로서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던 그 일제가 쓴 우리 조선사를 그대로 답습하며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여러분까지도 전부 다 피해자인 겁니다. 그럼 이 역사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대로 그러면 역사 침해에 걸렸는데 그냥 그대로 어차피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죠. 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대축제라고 하는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뭐를 내놓았습니까? 보세요. 곰과 호랑이로 마스코트를 잡아서 수호랑과 반다비를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두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내놓았잖아요.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일제가 심어놓은 단군 신화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일제를 대변해가지고 자, 우리는 곰과 호랑이가 우리의 대표적인 역사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곰과 호랑이를 신화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세계에 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런 단군의 역사와 단군 조선을 실존했던 역사로 기록한 문헌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애국지사들이 가르쳤던 그 책이 이름이 여러분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환단곡이는요. 누가 그러면 편찬을 했느냐. 이 홍금도 장군 봉오동 전투의 승리 대공신이죠. 1등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대한광복군 총영장인 아까 오동진 장군 대다로의숙을 이렇게 설립했던 그 분 중에 하나죠. 이 두 분이 자금을 내어서 우리 올바른 뿌리 역사를 밝히는 환단곡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편찬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분이 바로 뒤로 넘어가 보면요. 배연수 선생님입니다. 평안도 선천 출신인데요. 역시 독립운동가였고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이렇게 자금을 내어서 환단고기를 초간본을 30본을 이렇게 30권을 처음에 간행을 합니다. 그런데 1920년에 독립군으로 위장한 밀정, 담연극의 밀고에 의해서 일본 헌병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 사지가 절단되어서 압록강에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 배연수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우리 뿌리 역사, 소중한 고대사를 기록한 이 역사책 3,000권이 여러분 압수당해서 불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이때 배연수 선생의 죽음을 목격한 당시에 14살의 제자 이유립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스승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길을 제가 반드시 평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의 호가 하남당이신데요. 이 이유립 선생님은 14살 때 실제로 조선독립소년단 반장까지 되고 걸음이 빨라가지고 달리기를 잘했죠. 그래서 천마산대에 소년통신원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립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우리 남한으로 원본 한 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나라의 환단고기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당시에 젊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기르셨는데요. 그때 1966년부터 이 왼쪽에 있는 양종현이라는 분하고 오일용이라는 이 두 분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실제로 짚어가면서 다 환단고기를 배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외우셨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양종현 선생님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환단고기 이야기를 하고 해방이 되고 나면 그럼 이 환단고기가 진정한 우리의 뿌리 역사를 독립군들이 가르쳤던 역사니까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 식민사학이 청산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병도가 핵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꾸며낸 책이다. 가짜 책이다.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역사학도들이 이 책을 보려고 하면요. 아주 그냥 금서로 이렇게 이상한 미친놈으로 이렇게 보면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런 진짜 역사책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강단사학자, 시민사학자들이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분들은 평생을 자기 사비로 굶어가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기르었다고 합니다. 그 양종현 선생이 지금은요, 이제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요. 이제 거의 70세가 되십니다. 이제 수술도 3번 하시고 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 하시는데요. 원래 머리가 비상하셔가지고 천재였다고 하세요. 그걸 젊을 때는 다 이렇게 외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렇게 이 역사를 지켜왔는지 지금도 만나시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잊지 않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독립군들은요. 낮에는 총칼 연습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환단고기 속에 들어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 역사인 천부경과 3.1 신고를 직접 외웠던 이런 수첩이 여러분 이렇게 독립군의 후예인 그 후손 아들의 집에서 아버지의 어떤 이 유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실제로 독립군들은 환단고기를 보고 익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의 이런 그 사학자인 우로이타 가스미가 실제로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고문이었는데 우연히 환단고기를 입수하고 나서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대요. 왜? 야, 이거 한국의 역사가 일본보다 뿌리가 되고 중국보다 뿌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스승의 국가고 조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환단고기를 불태우고 우리의 역사를 일본보다 더 축소하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 있었던 환국과 배달의 역사는 신화의 역사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 환단고기 속에 나오는 진짜 우리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속의 역사는 5,000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아까도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고 있는 환단고기에 보면요. 여러분 5,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그 2배인 9,000년의 역사, 약 1만 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처음 듣는 이야기라 좀 낯설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이걸 우리 애국지사들이나 상해 임시정부나 독립투사들은 다 알고 이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9,0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환단고기는 우리나라의 뿌리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의 뿌리가 종주국이 우리 민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전 인류의 어떤 역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9,000년의 국통맥에서 핵심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마칠 시간 다 돼가서요. 인류 최초의 국가는 한국이다. 아까 우리 조소왕 선생이 이야기했던 거라든지 신규직 선생, 우리 또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안제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뿌리국가 환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환국이 원래는 하나의 문명권으로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있다가요. 한 3,000년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사막화되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물이 마르고 막 건조하니까 사람들과 가축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강가로 가서 이렇게 새로운 문명권을 찾아 나간 게 세계 4대 문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한류 열풍이 있기 이전에 이미 고대에 한류가 있었다. 한국에 한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우리는 저렇게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건너서 북미, 남미, 인디언까지 가고요. 또 그 종통권은 백두산에 내려와서 신시 배달국을 열었던 그 종통권을 가진 나라가 우리 환웅께서 여셨던 배달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황하, 그다음에 인더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가면서 세계 4대 문명권이 지금부터 약 6,000년 정도에 다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국은 전 세계 공동의 뿌리 국가로서 9,000년 전에 있었고 그 환국의 정통권을 받아서 온 장손 민족이 바로 우리 배달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환단고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가 삼성기인데요. 그 삼성기 상에 보면 실제로 신씨의 도읍을 정해서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다. 나라 이름 자체가 배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도 양력으로 개천절이 아니라 원래는 환웅천왕께서 환국으로부터 정통권을 전수받고 배달국을 연 음력 10월 3일이 우리의 건국절 개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제세이화도 반군조선의 가르침이 아니라 배달국 시대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가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미 4,700년 전에 금속과 철제를 만들어서 철제로 무기를 만든 우리 환웅이 계셨다는 겁니다. 배달국 시대에 이 가장 유명한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지후천왕입니다. 여러분 지후천왕 누구신지 들어보셨어요?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악마죠. 이 붉은 악마의 상징이 누구냐면 배달국 18분 환웅 중에 14번째 환웅, 치우천왕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무기살돈도 부족했을 텐데 뭐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동북아시아의 주권은 배달국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신석기 시대라고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이미 뛰어난 무기와 제도와 그런 풍부한 어떤 그런 국가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분을 중국 황제 헌원과 10년 동안 73번을 싸웠습니다. 73전 73승.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맨날 깨지기만 하니까 두려운 존재하고 미운 존재가 됐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두려워서 저분을 도깨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도깨비 상징인 붉은 악마라고 해서 응원을 하죠. 그럼 하늘에 계신 지구천왕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야, 이놈들아, 중국이 이렇게 나를 왜곡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깨비를 뭐가 좋다고 저렇게 응원 상징으로 하냐고. 사실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치우천왕의 역사가 실존했던 역사냐? 실존했던 역사라는 게 한간국에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실제로 치우천왕의 기념 메달을 이렇게 또 발행을 했고요. 예, 이 중국에서는요, 이 배달국의 치우천왕과 우리 염제신농은 우리 동이족의 이 뿌리시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까지 예전에는 신화로 만들었다가 우리가 월드컵 이후에 치우천왕을 붉은 악마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역사 도상으로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에게 빼앗길까봐 중국 사람들은 신화로 만들었던 인물들을 다시 자기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사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을 증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적과 유물이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이분들을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서 중국의 시조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치우천왕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원,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유적이 바로 홍산 유적의 발굴인데요. 이 홍산 문화 유적은 20세기 고고학계의 가장 충격적인 대발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 4대 문명이 거의 여러분 지금부터 약 4,500년에서 5,500년까지 대부분 다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만리장성 바깥에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민족이다, 야만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 우리 동북아시아 만주 일대에서 중국 황하 문명보다 세계 4대 문명보다 여러분 1500년에서 보세요. 놀랍게도 3000년까지 그 이전에 유적과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더 고대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더 미개하고 더 덜 떨어진 더 신석기, 구석기에 가까운 유적과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난 유적과 유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은 멘붕이 온 거죠.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멘붕이 온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도구가 나와서 신석기다, 구석기다, 철기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전혀 이제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의 유적과 유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적과 유물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 지표 유적이라고 하는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그 원형들이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의 원형인 비파형 옥검이 이렇게 나왔고요. 또 앉아서 지금 우리가 명상 수행하는 이런 여신상과 남신상이 나와서 예전에는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성문화의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유적과 유물에서 나왔습니다. 이 남신상도 나왔고요. 뭔가 배꼽 아래 손을 딱 대고 호흡을 하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형상의 유물이 나왔죠. 그런데 이걸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이기 때문에 중국 황하유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니까 이걸 만약에 한국 걸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몽골
적공시, 우아량 유적에서 이 반군 역사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그리고 웅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역사의 한 뿌리다라고 해서 지금 고조선의 역사도 이렇게 버젓이 자기들 거라고 가져가서 저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사문화 유적이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자기 걸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고조선의 역사도 자기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고조선의 역사를 신화로 이렇게 인식하는 지금 그런 이제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고대 문화, 고대 이제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무덤, 사원, 계단이 바로 이 지역에서 다 나왔고요. 5,500년 전에 그런 그 계단과 무덤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뭐 상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통치자의 무덤에서 상투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옥으로 된 원고, 옥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투는 어느 나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머리를 묶죠. 지금은 똥머리라고 하지만 상투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헤어스타일이잖아요. 이미 6,000년 전에 그 지역에서 상투를 틀었던 흔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뭡니까? 중국에서 빼박 한국 거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거 우리 거 아닌데요. 우리는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는데요. 고조선 이전에는 신화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거 봐라. 아니, 한국은 자기들의 뿌리 역사의 흔적이 나왔는데도 거부를 하네? 부정을 하네? 야, 요거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배달국의 역사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대대적인 작업을 한 게 그게 바로 여러분 공북 옹정의 실체인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찾아야만 우리 역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홍산 문화에서는요, 옥으로 만든 옥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요. 자, 최초의 용과 최초의 봉황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또 한 번 멘붕이 왔죠. 왜? 자기들은 심심하면 우리는 용의 후예입니다. 봉황의 후예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그 터전인 만주와 내몽골에서 초기에 곰과 호랑이 그리고 용과 봉 이런 문양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과 봉황이 중국 게 아니라 사실은 야, 동이족에서부터 왔구나. 이걸 자기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것마저도 자기들 걸로 이거 왜곡을 시키면서 대대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하는 지금 그런 걸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여러분 이제 요것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배달국 시대에 홍산 문화의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거의 8,500년 이상까지 올라가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흔적들이 나오고 6번 보세요. 무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웬만한 박물관 가면 뭐 돌화살촉, 돌칼, 그죠? 청동검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여기는 무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시대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영성의 문화를 알려주는 수행하는 남신상, 여신상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보세요. 우리 역사와 연결이 되는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덕석총, 이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홍산 문화는 누가 봐도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이어지는 거다.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역사책이 뭐가 있어요? 일본이 다 불태우고 다 조작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나오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고 그 환단고기에서 이 시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뭐였습니까? 우리 배달나라, 우리 배달민족. 바로 배달국과 한국이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환단고기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 민족의 여러분 국보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단고기를 정말 내 친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 광복은요,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는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환단고기에는요, 이 2000년 동안 반군 할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라 47분, 47분의 47명의 당군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상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올바른 뿌리 역사를 제대로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광복군이 되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희생했던 그분들의 그 역사를 지켜오고자 했던 그분들의 모든 뜻과 소망을 이루는 진정한 우리 민족의 귀역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한사랑 K히스토리 독립투사들이 지키고 가르쳐왔던 우리 한국사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오늘 놀라운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지만 되게 감명 깊은 그런 역사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의에 대한 분노를 해야 한다. 우리가 불이익에 분노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역사 정신을 도대체 어떤 역사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님과 함께 좋은 강연을 진행해 봤는데, 네.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응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아까도 중간중간 많이 올려주셨는데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하고 감동도 잘 받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중간에 최성화 친구가 임청각 철길이 아예 폐쇄돼서 다시 복원되는데 80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왜 80년이나 걸렸냐 이런 얘기를 올려줬었어요. 네. 한번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도 우리 독립운동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 재조명이 되지 않고 있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고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역사를 아직까지 제대로 찾지 않고 있었고 친일 세력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계, 학계, 그리고 정치, 재계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다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권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그런 세력들에게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과거부터 그걸 계속 찾고자 이렇게 했지만 일부 몇 그 가족들이나 그 단체들 이러한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철길이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이렇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부딪혀가면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많이 얻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70년, 80년이 되면서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3.1 만세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어떤 그런 시간대를 맞이해서 이런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떠한 그런 서운이라든지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좀 더 그 물 위로 더 많이 떠오르고 공론화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해왔어도 일부 사실은 계란의 바위치기처럼 굉장히 계속 지금도 여전히 기득권 세력들하고 이렇게 싸워왔던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역사 의식을 다시 환기를 하고 공론화하고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원영서 친구가 아직도 이병도 제자들이 역사학계에 많이 남아있나요? 유유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병도 이제 사실 그 교수라고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은 예전에는 박사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박사 논문을 제대로 제출한 적도 없고요. 자기가 그런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박사라고 호칭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제자들을 길렀는데 지금 사실 그 식민사학의 강단사학의 카르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특히 이제 인문학 계열에는요. 자기 스승의 학풍이나 스승의 논문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학계에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고 또 강단에 설 수도 없고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가 지금 여러분 내려오는데 4세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원대학교라든지 이름만 이야기를 해도 알 수 있는 여러 유명한 대학교에도 여전히 지금 그들이
기존의 그 역사, 이병도가 가르쳐왔던 그 역사를 계속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OT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건데요. 1986년에 실제로 이병도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10월 9일 날.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한 거죠. 그때 동문 수학을 했던 그 고려대학교의 전 그 총장이셨던 최태영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태영 박사님이 이병도가 말년에 이제 병약하고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고 하니까 친구니까 이병도 박사를 찾아갔어요. 저도 이제 자꾸 박사라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병도를 찾아갔는데요. 이 이병도를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사, 이 교수 만약에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 뿌리 역사를 다 조작하고 왜곡하고 바꿔놓은 장본인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진실된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우리 민족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다시 밝혀놓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 이병도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이제까지 그 많은 걸 다 조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민족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럽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그걸 삼고초려하듯이 최태영 박사님이 3번이나 이병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이병도에게 계속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결과 그래서 이병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최 박사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왜곡해놨던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조선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데요. 여기에 보면 고조선과 그 이전에 실제로 우리의 뿌리 역사가 있었고 단군 조선은 중국의 요임금과 같이 동시대 사람이고 실제로 단군 시대 때까지 그 제사를 지냈던 것은 일제시대 때 다 없어졌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국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조작한 자기 머리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내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양심 고백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승님, 아니 제자들이 반응이 있던 거죠.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스승님? 아니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이게 그럼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헐 뭐야 죽으려고 하니까 저 영감제 노망 들었네. 그 소리 안 해? 이러고 자기 스승의 그러한 양심 고백도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들이 그대로 그 역사의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의 어떤 잘못된 맥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카르텔의 역사를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후에 조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 2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종진 친구가 홍산 문화가 중국과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몽골의 역사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고 김다현 친구는 한당고기가 왜 국보가 되지 못한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환단고기에 보면요. 그 47분의 단군 중에 실제로 그 몽골의 역사도 5번째 단군의 이 시대 때 실제로 몽골의 시조가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사구 단군의 그 동생이 가서 이렇게 몽골에 했던 시조가 되고요. 실제로 그 몽골의 역사와 흉노의 역사가 우리 이 단군 조선 때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홍산 문화는 그 단군 조선 초기부터 해서 환국시대 말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옵니다. 한 3000년의 역사를 다 아우르거든요. 그래서 홍산 문화에도 1기부터 말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보면 이 단군 조선과 배달국과 황국의 시대를 다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유적과 유물에 어떤 그런 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몽골의 역사도 우리 단군 조선의 역사 속에 포함된다. 사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걸 환단고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당고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또 왜 국보가 되지 못했냐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네. 그렇죠. 지금 지난 OT 때도 저도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보 1호 남대문, 숭례문을 원래 숭례문이라고 했는데 일제가 방향을 나타내는 남대문이라고 격화시키면서 일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대문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여러분
대문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에 서울을 도성을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을 우리나라의 국보 1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글을 국민정음을 국보로 하자. 이런 전 국민의 어떤 그런 청원 같은 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진정한 고 단군 조선 시대에 이 동북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제천단인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을 진정한 국보로 해야 된다. 서양의 그리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역사에서 자기들은 유물이라고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도성을 드나드는 문을 그렇게 국보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역사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9,000년의 이 국풍맥 역사가 완전하게 재조명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도 이런 강의를 하면요.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교과서에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시험을 칠 때 그럼 어떤 걸 아이들이 정답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강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거절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오히려 학교 제도권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사 선생님도 말은 못하지만 말은 하고 싶은데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외부에서 대한사랑에서 와서 이걸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아이들한테 양심적으로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지금 환단고기를 읽고 계시는 분이 많고요. 우리 대한사랑의 고문단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 또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환단고기 역사가 우리의 진정한 교과서가 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책이 된다면 진짜 나라에서도 우리 독립군들이 가르쳤던 독립운동사와 더불어서 환단고기가 진정한 역사 교과서, 진정한 국보 1호가 이제 될 날이 오겠죠. 그걸 위해서 함께 우리가 뛰자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름값까지 정말 일목요연하게 또 감동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송영대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단고기 꼭 많이 보시면서 네.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 꼭 다 참여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이상으로 이렇게 강사님의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